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금요일 이제 12시간만 지나면 아니다 12시간까지 필요 없겠네요. 몇 시간만 지나면 주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해드릴 방송은 레이 달리오가 지난 2월 28일 자신의 링크드인 블로그에 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약간 좀 톤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요. 언중유골이라고 했나요? 공자님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가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포되어 있는 그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것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오늘 이 시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월급쟁이 부자들 주문하셔서 받으신 분들 많죠? 그 책 읽어보신 후 서평을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려주시면 교보문고나 예스24 그 서평 코너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올려주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메일로 주시면 30분 30명 선착순 30명에게요. 제가 그 인증샷을 확인 후 치맥을 대접하겠습니다. 30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말이든 주중에 강남역이든 종로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치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자,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지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 달리오가요. 작년에는 상당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문기사 제가 오려온 게 연합인포맥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9월 달에는요, 레이 달리오가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당시 9월 달 미국 경제가 1937년과 유사하다. 37년, 대공황 이후 잠깐 회복하려다 꼬꾸라졌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대공황 시기와 유사하다. 그래서 2018년 후 2년 후,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대선이죠. 대선 기간이 마치거나 그 근방에서 불황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확률로 70% 확률로 불황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레이 달리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대선 전 미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졌다. 그런데 불황 확률을 9월 달에는 70%로 봤던 이 분이 3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면서 목소리의 톤을 상당히 부드럽게 했던 거죠. 이분이 이 신문기사에서는 왜 저렇게 불황의 확률을 낮췄는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또 누굽니까? 레이 달리오의 개인 블로그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장문의 길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기 전에 도대체 레이 달리오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음 검색에서 레이 달리오를 이렇게 검색해 왔는데요. 레이 달리오는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분도 우리가 헤지펀드 그러면 소로스나 짐 로저스 이런 분만 아는데요. 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도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자본시장 쪽에서는 나름 입김을 갖고 있는 분이고 최근에 이분이 원칙이라는 책이 나왔죠. 한국에도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사보셔도 됩니다. 관심을 사보시기 전에 월급쟁이 부자들이 먼저 읽었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레이 달리오가 왜 갑자기 경기 침체 확률을 70%에서 35%로 낮췄나? 무엇 때문에 자신의 비율을 바꿨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갔더니 너무 좀 길어서 이 블로그를 요약한 데를 찾아보니까 Seeking Alpha, 몇 번 제가 소개해 드렸죠. seekingalpha.com에서 레이 달리오의 블로그에 쓰였던 말을 핵심을 정리해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머리를 보면은요. 서머리는 총 3개로 있는데 핵심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빨간 줄 메뉴에 점 3개 있죠. 첫 번째 보면 I have lowered my art. 그러니까 나는 US recession,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lowered, 낮추었다. coming prior to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즉 미국의 2020년 대선 직전까지 미국의 리세션이 올 확률을 35%로 낮췄다. 제가 굳이 일일이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번역까지 밑에 붙여놨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머리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I still remain, 아직 걱정이다. 뭐가 걱정입니까? worried about economic weakness, 즉 경제적인 약화, 경기 침체죠. coming at the same time. 이게 무슨 얘기야? 동시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그걸 되돌리기에는 센트럴 뱅크 파워가 약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다. 특히 유럽과 일본의 경우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Fed probably doesn't have enough firepower. 즉 미국의 연준이 깊은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 그걸 되돌릴 만한 화력, 그러니까 되돌릴 만한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the big sec, 아주 큰 침체 probably manageable,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빅색, 그러니까 아주 큰 침체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충격이 오면 그 정도는 매니저블 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춘다. 이게 서머리고요. 이제부터는 그의 블로그에 써있던 말 핵심 문구들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번역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위의 영문, 그 색깔 있는 영문 위주로 읽을 텐데요. 저거 일일이 해석하면 시간이 걸리니 밑에 한글을 보고 하겠습니다. 한글은 제가 미리 번역해 둔 겁니다. 근데 의역해 둔 거니 혹시 읽기 불편하시지 않도록 나름 신경 썼는데 불편하시다면 위를 직접 봐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약한 상황이고 페드가 이런 금융시장이 약하고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수준이 미약한 것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서 페드는 지난 1월 30일, 29일 FOMC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비교적 더비시한 통화정책 스탠스로 이동했다. 지난번에 이동했죠.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즉 미국의 연준에 비해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유가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을 연준하고 비슷하게 더비쉬하게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그런 그 경제 침체 가능성을 낮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경기 침체 확률을 70%에서 35%로 낮춘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페드가 첫째, 만약에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면, 즉 경기 침체에 직면하면 이미 지금까지 올려둔 금리 2.5% 이것을 다시 0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2.5%의 여력이 있는 거죠. 즉 위기에 직면할 때 2.5% 금리나 여력과 양적 완화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축소했던 걸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 만약 불황이 와서 그 불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페드가 위 두 가지, 즉 금리를 다시 0%까지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줄였던 만큼 다시 늘릴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실행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ECB와 BOJ도 그 여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페드처럼 여차하면 그 두 가지를 다시 확대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즉, 이 두 가지,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작년에 주가가 폭락하고 작년에 자신이 70% 확률로 미국이 경제 불황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이유는 미국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그것과 반대로 지난 1월부터 페드가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바꿈으로써 여차하면 다시 되돌릴 만한 의지와 그럴 여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졌다. 즉 낮게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의 불황이 현실이 될 때, 만약 불황이 찾아오면 이를 되돌릴 글로벌 중앙은행 여력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아직 걱정이 많다. 그렇죠. 걱정이 많으니까 35%의 침체 확률을 유지하는 거죠. 걱정이 없으면 0% 이렇겠죠. 즉 걱정이 많다. 특히 유럽과 일본은 미국에 비하면 훨씬 더하다. 왜? 일본은 금리가 0%고 ECB는 0.25%니까 미국처럼 2.5%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에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여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걱정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글로벌 많은 다른 나라들, 유럽의 일대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들의 선거가 많다는 점도 경제의 걱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뒤보다 현재가 중요시하잖아요. 현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나오죠. 재정 제출 확대하겠다. 빚을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이 나오고 그들이 이탈리아처럼 당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오면 경기 침체로 더 다가갈 그럴 위험이 높다. 근데 그런 오면 ECB나 일본의 경우는 그걸 되돌릴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n summary. 여기서 이분도 다시 요약을 했네요. 자, 페드는 자기가 생각할 때 미국의 예상보다 큰 불황이 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라서 2.5%의 기준금리와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축소했던 그만큼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예상보다 큰 불황이 오면 저 정도로는 감당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금리 인하 여력과 양적 완화 축소를 중단하고 확대한다는 이 두 가지는 전통적으로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여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4%에서 5% 여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게 4%, 5%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기준금리가 4%나 5% 정도에 있었을 때 불황이 오면 0%까지 내려서 좀 더 경제에 돈을 퍼부을 수 있는 여력이 높은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5%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불황이 와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경제를 겪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큰 걱정을 하게 만든다. 왜? ECB는 충분한 통화 완화 정책 여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의지조차도 사실 확신하지 못한다. 부족하다고 본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강의 들으셨잖아요. 유럽이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속 악화되면서 작년 11월, 12월부터 GDP 그 다음에 공업 생산량이 급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유럽 경제는 위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ECB의 통화정책 여력이나 그것을 실행할 의지 부분이 보이지 않아 유럽이 가장 큰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을 이제 평가하는 문장입니다. 자,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낮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수치, 유럽보다는 조금 나은 통화정책 여력이 있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일본이 금리가 0%인데 통화정책 여력이 뭐냐. 유럽은 통화정책 여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등 잘 사는 나라들이 재정 확대, 재정 지출 확대를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런 부담이 없죠. 자신들의 돈으로.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1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더 써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일본이 유럽보다는 괜찮은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정상적인 경제로 복귀. 정상적인 게 언제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겪기 전이죠. 겪기 전, 중국의 상하이 지수로 보면 3,400포인트. 나름 괜찮았잖아요. 6.5% 경제 성장률까지. 그 경제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중국에는 더 필요하다. 자, 이 글은 2월 28일 날 썼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 정부가 시장에 알려준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지준율 인하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3월 달에 불과 엊그제죠. 리커창 총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세안, 부가가치세 인하, 그 다음에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에 2.6%에서 2.8%로 확대, 즉 무려 2,800억 달러 정도 더 쏟아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 28일에 썼을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밑에 이머징 얘기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이머징은 in other emerging countries,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we are 자신이죠. 자기네 회사 generally also seeing weaker growth, 예상보다 좀 더 약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increased, 확대는 능력, to ease monetary policy, 그러니까 이 이머징 국가들조도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여력을 보는데 이게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but not yet, 아직 enough easing to cause recoveries to desired level. 즉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경제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제를 회복하기까지 충분한 수준까지 회복을 끌고 올 이징, 통화정책 완화 이런 것을 아직 자기가 볼 때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머징 다른 국가들은 중요하지 않죠. 결국 지금 레이 달리오가 보는 것도 미국의 통화정책, 그 다음에 일본, ECB, 거기에 중국 통화정책을 보는 거죠. 이들 통화정책이 좀 확대해야 좀 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이 달리오 블로그에 했던 말입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작년까지 레이 달리오는 경기 침체 확률을 70%로 봤었어요. 2년 안에. 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심하게 할 예정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도 양적 완화 축소 얘기했었고, 유럽의 경우도 양적 완화를 중단했죠. 작년 12월부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거기에 중국조차도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으니 자기는 경기 침체 확률을 높게 봤던 거죠. 그런데 2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는 이것을 2분의 1로 축소했어요. 즉 앞으로 미국의 대선 전까지 경기 침체 확률이 낮다. 거의 없다고 본다. 일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의 통화정책 여력과 양적 완화 축소하던 것을 다시 되돌릴 여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페드의 그럴 의지가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일본과 유럽도 부족하긴 하지만 여력이 일부 있고 충분히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 좀 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나오면 자신이 예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 확률은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다. 걱정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이는 것이고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림에서 이게 설명이 이게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밑에는 유동성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야 주식시장은 좋아하죠. 근데 유동성은 뭐죠?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 일본 미국의 자사주 매입, 이런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주입되면 위에 보면 위에는 주식 가격이고요. 밑에 파란색 기업 순이익입니다. 이들이 돈이 풀리는 만큼 더 늘어날 수 있고 주가도 이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고 양적 완화 축소하고 양적 완화 했던 걸 중단하고 이러면서 유동성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자 어떻게 됐죠? 바로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폭락하던 중에 미국 패드가 뜨거워 하면서 놀래가지고요. 이 점선으로 표현한 게 뭐죠? 1월 FOMC에 결정한 거죠. 양적 완화 축소하는 것도 중단할 수 있고 금리 인상도 미국의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 여부 결정하겠다. 만약 여차하면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 이게 향후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가다가 점선으로 수평을 가고 여차하면 위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선에는 페드의 양적 긴축을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하는 걸 중단하고 오히려 양적 완화를 더 진행할 가능성의 여부, 그 다음에 중국의 재정 지출, 그 다음에 향후 금리 인하, 중국의 유동성 부분이죠. 확충 여부, ECB의 양적 완화 재개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한 여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 하자마자 주가가 더 폭락해버렸고, 그리고 이 통화정책 여력을 활용하겠다는 FOMC의 발표와 함께 주가가 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 점선처럼 내려올지는 결국 두 가지에 달려있죠. 뭐죠? 기업의 순이익 증가 여부나 얼마나 줄어들지 그 여부와 그것은 결국 미국 밑에 유동성 여부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 미국 기업의 또 순이익이 예상만큼 하락할지 아니면 점선처럼 약간 회복할지 여부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과 무역 협상 여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미국 제품을 얼마나 구매해 줄지 결정 여부, 또 하나 추가한다면 중국의 내수 부양 재정 정책,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느냐를 보고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상승했던 것은 미국의 유동성 확충에 있었고, 유동성 확충을 줄이자마자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죠. 이에 놀라서 페드가 더 이상 줄이지 않거나 올릴 수 있다라고 가능성 여부만 하자 주가는 여기서 본 것처럼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회복하느냐 아니면 바로 하락으로 꼬꾸라지냐는 기업 순이익 여부와 유동성 여부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기업 순이익은 이미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락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상승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건은 크게 중국과 무역 협상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여부에 주가가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제가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건 레이 달리오가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향후 주가를 현재 수준에서는 급등보다는 이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상승하려면 결국 중국과 무역 협상 여부, 그다음에 중국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감세를 통해서 내수를 부양할지의 여부, 중국이 미국 제품을 얼마나 사줄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과 유동성 부분에서는 양적완화 축소하던 것을 중단하고 어느 정도 더 늘릴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ECB의 양적 완화 재개 가능성,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나 이 가능성 여부, 이것들을 주목하고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헷갈리긴 하지만요.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댓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낙 많은 데에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좀 뭐라고 하죠? 부정적인 의견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반등세가 더 가능성이 그런 반등세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하락 조정하거나 더 꺾일 수 있는지 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금융시장 변화 이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